안녕하세요. DJ 라니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남편이랑 같이 아들 하나를 열심히 키우고 있는 40대 프리랜서인데요. 남편은 저랑 같이 IT 업계 사람이에요. 남편이랑 사내 커플이었는데 저도 애 낳고 나서 프리랜서로 전환하게 됐어요. 결혼한 지 3년쯤 되었을 때 남편도 연봉이 좋은 쪽으로 이직을 했는데 이게 남편한테는 오히려 악몽 같은 시간이 되어버렸죠. 남편이 회사에서 심하게 괴롭힘을 당했거든요. 처음엔 저도 당연히 몰랐죠. 남편이 직접적으로 어딘가 다치고 오면 눈치라도 챘을 텐데 보통 말로 상처 주고 눈치 주고 따돌렸으니까요. 시간이 지날수록 남편이 점점 수척해지고 뭔가 기운이 없어져서 제가 결심했어요. 그동안 내내 생각만 하고 있다가 퇴근하는 남편을 붙잡고 이리 물어봤는데요. 당신 요즘 이상해. 뭔가 우울해 보이고 힘들어 보여. 회사에서 무슨 일 있어? 아님 일이 너무 힘든가? 하긴 이직하고 나서 바빠 보이긴 하던데. 제가 이런 식으로 물어보니까 남편이 고개를 푹 숙이더라고요. 저는 무슨 일이 있었나 싶어서 남편이 하는 말에 귀를 쫑긋 세우고 있었는데요. 남편이 글쎄 이런 식으로 대꾸하고 마는 거예요. 피곤해서 그래. 야근 많은 거 당신도 알고 있잖아. 회사에서 별일 없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내가 무슨 일 생기면 말할게. 그래서 그냥 넘어가긴 했는데 남편이 계속 이상해 보이잖아요. 주의 주시하고 있었는데 남편이 어느 날 울면서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여보, 나 회사 그만두면 안 될까? 연봉도 좋고 복지도 좋고 이만한 회사 없는 거 알고 있지만 너무 힘들어. 사람들이 뒤에서 욕하고 투명인간 취급하는 건 버틸만 했거든? 그런데 중요한 프로젝트에서 아예 소외시키잖아. 나한테 아무런 일도 안 시켜. 회사 가면 멍하니 앉아만 있는데 너무 힘든 거 있지? 남편이 이러면서 제발 살려달라고 하니까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더라고요. 그 말 듣자마자 고민도 하지 않고 바로 이렇게 대답하고 말았죠. 지금 당장 사표 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해도 당신이 다니기 불편할 거 아니야. 아무리 연봉이 좋고 복지가 좋아도 같이 일하는 사람이 힘들게 하면 안 되지. 왜 이걸 지금 말한 거야? 진작 말하지. 속상하게 왜 숨기고 있었어? 남편이 애써 울지 않으려고 코를 훌쩍거리면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데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이후로 남편이 사직서를 제출하게 했어요. 저랑 같이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준비도 하고 법적인 부분 알아가면서 변호사도 알아봤는데요. 어떻게든 제가 곁에 있어주면서 남편이 당한 상처를 치유해보려고 했거든요. 하지만 법적으로 되갚아준다고 남편이 다시 전처럼 밝고 활달한 성격으로 돌아오지 않더라고요. 트라우마로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불가능해 이직한 회사도 관두게 되었고 정신과 치료를 받게 됐어요. 이것 때문에 우리 남편 괴롭힌 직원들한테 소송도 걸고 했는데 소송이라는 게 금방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긴 시간이 필요했어요. 결국 그동안은 제가 다 먹여 살렸죠. 남편은 다른 회사에 취직해서 돈을 벌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제가 가장 노릇도 하고 남편 케어도 하고 애 돌보는 것까지 다 한 거예요. 시댁은 이 사실을 전혀 몰랐어요. 시부모님께서 외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어서 자주 볼 일이 없었거든요. 시어머니나 시아버지께 전화드려서 남편이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는 걸 말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바로 핸드폰을 든 제 손에 꼭 잡으면서 이리 말하더라고요.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도 부모님 걱정 끼치기 싫어. 내가 회사 사람들한테 괴롭힘 당한 거랑 직장 관둔 건 말하지 말아줘. 남편이 엄청난 효자라서 멀리 사시는 시부모님을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도 알겠다고 하고 남편과의 비밀을 지키고 있었죠. 어머님도 참 그런 게 자기 아들이 이상해진지도 모르더라고요. 외국에서 사업하고 있으니 자주 못 봐도 명절이나 설날 같은 날 어쩌다 한 번씩 볼 거 아니에요?
남편 상태가 한참 안 좋을 때 명절날이 다가와서 시부모님과 함께 식사를 하게 됐어요. 시부모님이 외국 생활을 많이 하기도 했고 남들처럼 명절 음식 해먹을 정도로 한가하신 분들이 아니라 레스토랑을 예약하게 된 거죠. 근사한 레스토랑으로 가서 파스타, 스테이크 이런 걸 먹고 있는데 아버님 표정이 점점 안 좋아지시더라고요. 몇 번이나 남편 눈치를 보더니 시부께서 이리 물어보셨어요. 너 요즘 얼굴빛이 왜 그러니? 무슨 일 있어? 얘가 전이랑 다르게 매가리도 없고 주눅 들어있는 게 이상하다. 평소 같았으면 신나게 나불대고 있을 텐데 너무 조용해. 게다가 살도 빠진 것 같고. 어디 아프니? 남편은 당연히 아무것도 아니라고 시침을 뗐죠. 아버님이 걱정이 많이 되셨는지 무슨 일 있으면 다 털어놓으라고 자꾸 물어보셨어요. 아무래도 안 좋은 예감이 드셔서 그러신 것 같았어요. 그런데 어머님이 오히려 짜증을 내면서 이러시더라고요. 아유, 괜찮다잖아. 그만 좀 해. 왜 자꾸 똑같은 걸 계속 물어보고 있어? 원래 사는 게 다 힘들지. 이렇게 좋은 날에 자꾸 우울한 이야기 하려고 들어? 전 이 말 듣고 남편 눈치를 봤죠. 마음 같아서는 남편이 이런 일 당했다고 신경 좀 써달라고 말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남편이 식탁 밑에서 제 손을 꼭 잡는 바람에 가만히 있었습니다. 물론 남편이 시모 앞에서 멀쩡한 척을 한다지만 그래도 좀만 눈치가 빠르면 심상치 않은 상태인 거 알 텐데. 그런데 시모가 눈치 못 챌 법도 한 게 원래 뻔뻔한 성격에 자기 자신이 최고인 성격이긴 했어요. 아무튼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니 차츰차츰 남편의 상태가 나아지더라고요. 그렇게 되기까지 5년 정도가 걸렸어요. 그런데 남편은 트라우마 때문인지 이력서를 써보기만 하고 내지를 못했죠. 그러다가 남편이 용기를 내서 제게 이런 고백을 한 적도 있어요. 더 이상 회사를 다니고 싶지 않은데 그래도 뭐라도 하고 싶어. 그래서 노가다라도 뛰어야 하나 고민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남편이 당분간 혼자서 묵묵히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갑자기 그날 일이 생각나서 남편에게 이리 말해봤죠. 예전에 당신이 회사 다니던 시절에 했던 말 기억나? 지금은 회사를 다니지만 나중에 독립해서 IT 계열 쪽 사업하고 싶다고 자주 말했었잖아. 당신이 지금 사회생활이 힘들면 일단 그거라도 해보자. 예전 같았으면 직장 다니라고 했겠지만 한때 집 밖에도 안 나가던 사람이 뭐라도 해보겠다는데 그것만으로도 감지덕지였어요. 또 남편이 IT 계열 사업을 하면 제가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는 분야와 연관이 있기도 해서 제가 돕기도 쉬웠거든요. 남편이 진지하게 고민해보겠다고 하더니 진짜로 사업을 해보겠다고 하더라고요. 남편도 지 나름대로 시장 조사를 하고 있는 것 같았는데 5년이라는 시간 동안 쉬었더니 정보력도 딸리고 트렌드를 잘 파악하지 못했어요. IT 업계다 보니 5년이란 시간이 엄청 큰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제대로 조사하는 게 없었어요. 저는 그래도 남편이니까 이왕 믿고 투자를 해주기로 마음먹은 거 제가 나서서 남편이 할 일을 대신해줬죠. 울 남편은 다 차려놓은 밥상에 밥숟가락만 얹어놓은 거나 다름없었어요. 하지만 사업 초기부터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닥치고 말았어요. 남편 회사는 IT 솔루션을 제공하는 스타트업이었는데 사무실 임대료와 초기 투자 비용이 예상보다 많이 들었거든요. 시장 경쟁이 치열해서 고객을 확보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었어요. 자금이 빠르게 소진되면서 생활비가 쪼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보다 더 많이 일을 받아서 초과 근무를 하기 시작했어요. 남편 회사 일 돕는 건 물론이고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받았던 외주일도 늘리고 너무 바쁠 때는 친정의 아들을 맡기기도 했죠. 남편도 밤늦게까지 일하며 고생했어요. 근데 이런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니까 저도 힘들었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남편이랑 자주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제가 남편에게 이런 식으로 한탄을 했었거든요. 여보, 이제 사업 그만해보면 안 될까?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더 이상 내가 지원해주기 힘들 것 같아. 당신도 해보니까 한계가 느껴지지 않아? 계속 해보고 싶어? 딱 까놓고 솔직하게 이야기해버린 건데 남편이 자존심이 상했나 봐요. 남편 얼굴이 점점 시뻘개지더니 저한테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더라고요. 조금만 해보면 되잖아, 조금만. 당신이 해준 게 있어서 나도 보답해주고 싶다고. 이번 연도만 해볼게. 조금만 기다려줘. 나도 곧 자리 잡을 수 있을 것 같아. 저는 너무 힘든데 계속 할 수 있다는 말만 하니까 답답하더라고요. 이때부터 남편이 회사 차린 걸 도와주겠다고 한 게 후회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말이 이런 식으로 나와버렸죠. 언제까지 기다려줘야 하는데? 내가 지금 일을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는 줄 알아? 쉬는 날이 없고 쉬는 시간도 매일매일 일하고 있어. 요즘 4시간 자는 거면 많이 자는 거야. 8시간, 아니 6시간만 자도 소원이 없겠더라. 이런 나를 보고도 사업이 계속하고 싶다는 말이 나와? 제가 이렇게 폭발해버리니까 남편이 입을 꾹 다물어버리더라고요. 여기서 더 말해봤자 안 좋은 말만 나올 것 같아서 너무 답답한 마음에 그냥 일하러 방 안으로 가버렸는데요. 솔직히 사업이 자리 잡을 동안 이러는 일이 빈번했어요. 하지만 남편의 지원을 포기할 수가 없는 게 남편이 저랑 싸운 날이면 항상 꽃 한 송이나 제가 좋아하는 걸 사오면서 이런 말을 해주는 거예요. 여보, 미안해. 내가 얼른 자리 잡아서 당신 행복하게 해줘야 하는데. 다른 집들은 남편이 먹여 살린다는데 우리 집은 여보가 다 먹여 살리네. 맨날 이런 말을 해서 미안하지만 조금만 기다려주면 당신 일 하나도 안 하게 해줄게. 이런 식으로 저한테 사과를 하는 거예요. 남편이 성공해서 나 호강시켜주겠다는 소리까지 하길래 제가 이렇게 말해버렸죠. 그럼 당신 말대로 이번 연도만 기다려줄게. 이번 연도에 흑자난 게 없으면 바로 접자. 돈 벌 수 있는 방법은 많이 있잖아. 당신이 나처럼 재택근무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쪽으로도 알아보게. 남편도 이번 연도까지 해보겠다고 하길래 제가 그동안 고생해서 남편 목까지 돈 벌고 아들 돌보고 그랬어요. 그런데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말이 사실인가 봐요. 남편이 중요한 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해 대형 IT 기업 회의에 참석하게 되는데요. 이 계약이 성사되지 않으면 회사는 문을 닫아야 할 상황이었어요. 남편이 밤새 준비한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하며 모든 역량을 쏟아붓는 동안 간절히 기도하면서 남편을 응원했어요. 회의는 몇 시간을 걸쳐 진행됐고 마침내 결정의 순간이 다가왔는데 대형 IT 기업의 대표가 남편의 열정과 사업 아이디어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며 계약을 체결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남편이 집으로 돌아와 이 말을 하면서 그제야 긴장이 풀렸는지 기쁨의 눈물을 흘렸어요. 중요한 계약이 성사되면서 남편 회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거죠. 그날 이후로 작은 문제가 해결되고 새로운 고객들이 유입되기 시작했어요. 몇 달 후 남편의 회사가 안정적인 궤도에 오르게 됐고 드디어 우리 집이 경제적인 여유를 찾게 됐는데요. 이제 기분 좋은 일만 생길 줄 알았는데 안 좋은 일들이 뒤이어서 생기더라고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러냐고요? 남편 취임식 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좀 들어주세요. 남편 회사가 이제 완전히 자리를 잡으니까 뒤늦게 취임식을 하기로 했어요. 남편이 취임식 하는 게 로망이라고 하길래 소강당까지 빌려서 하기로 약속한 거였어요. 그날 당연히 시부모님도 오셔서 축하해줬죠. 아버님이 그동안 고생 많았다고 말씀하시면서 남편 어깨를 다독이고 있는데 시모가 절 은밀하게 불러서는 이러는 거예요. 괜히 할 이야기가 있다. 지금 비상상태니까 아들한테 말하지 말고 일단 밖으로 따라와봐. 이렇게 말씀하시길래 심각한 분위기인 줄 알고 황급히 시모를 따라갔어요. 소강당 밖으로 나가자마자 시모 입에서 이런 말들이 쏟아져 나오더라고요.
빚이 갑자기 생겨서 그런데 도와줄 수 있니? 아들이 잘 벌기 시작했으니까 빚 좀 갚아줘라. 솔직히 너만큼 여유롭게 잘 사는 애들이 없더라. 갑작스럽게 이런 부탁을 하시니까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너무 당황스러워하면서 이렇게 물어봤죠. 도대체 무슨 빚이길래 이렇게 갑자기 도와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동안 별말 없으셨잖아요.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아님 미국에서 있었던 일 때문에 이러신 건가요? 저는 시어머니께서 미국에서 하던 사업 문제로 이러시는 것 같아서 이런 질문을 날려본 건데요. 예상대로 어머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내가 원래 외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었잖아? 너도 알다시피 근데 그 사업이 폭삭 망해서 한국으로 들어온 지 좀 됐어. 문제는 사업 실패로 인해 큰 빚을 지게 됐는데 그 빚이 아직 남아있다는 거야. 채권자들이 독촉을 시작하면서 금액이 불어나고 이제는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려워졌어. 그 말을 듣자마자 빚이 얼마나 있는지 물어봤는데 시모 빚이 생각보다 너무 큰 거예요. 들은 순간 이건 완전히 못 도와드릴 것 같아서 이런 식으로 단호하게 이야기했죠. 그 정도는 못 갚아줄 것 같아요. 남편 회사가 이제 자리 잡았고 저희도 빚이 있어서 완전히 다 갚아주는 건 무리예요. 대신 어느 정도 일부는 갚아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남편한테 얘기해 보셨어요? 일단은 제 생각이니까 확실한 답변은 남편이랑 상의해 본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러니까 시모 표정이 바로 돌변해 버리는 거예요. 어머님이 저한테 뭐라 하려던 순간 취임식이 시작돼서 급하게 자리를 떴어요. 그렇게 제가 소광당으로 다시 들어가니까 취임식이 시작됐어요. 제가 남편한테 꽃다발까지 주면서 진심으로 축하해 줬는데요. 취임식이니까 사진기사도 불렀었거든요. 사진기사가 남편, 가족들, 회사 식구들까지 모두 다 모이라고 해서 사진을 찍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남편 회사 사람들이 저를 막 불러서는 남편 옆에 세우는 거예요. 회사 사람들도 저도 남편만큼이나 고생한 걸 알고 있었던 거죠. 저도 회사 일에 많이 관여했기 때문에 남편 회사 직원으로 소속되어 있었고 영향력이 대표 다음이나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래서 회사 사람들도 저를 다 알고 있었어요. 그렇게 남편 옆에 서서 취임식 사진을 찍고 있는데 시모가 저 멀리서 똥 씹은 표정으로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의아한 표정으로 시모를 쳐다보다가 사진사가 여기 보라는 말을 듣고 다시 집중해서 사진을 찍었어요. 사진을 찍고 나오니까 시모가 잠시 저랑 보자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회사 직원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길래 다른 직원들한테 잠시 나갔다가 온다고 전해달라고 했어요. 시모 따라 바깥으로 나오니까 시모가 이딴 소리를 하는 거예요. 네가 뭘 했다고 우리 아들 옆에 딱 붙어 있어? 네가 양심이 있는 거냐? 아님 정신이 없는 거냐? 집에서 컴퓨터질이나 하는 년이 어디서 까불고 있어? 네 주제를 알아라 좀. 고생이란 고생은 우리 아들이 다 했는데 어디서 사장 행세를 해? 네 년이 회사에서 직함이 있다고 한들 뭐 얼마나 기여했겠니? 쉬운 일이나 하거나 명함만 파놓고 출근 안 했겠지. 내가 전에 사업하면서 사장 부인들 그렇게 하는 거 수도 없이 봤다. 저번에 아들 회사 가보니까 너는 코빼기도 안 보이더라. 회사 다녀도 지 마음대로 출근하고 다니니 세상 편하지? 갑자기 시어머니께서 이런 막말을 하니까 황당하더라고요. 제가 또 이런 말 들었다고 기죽는 성격은 아니라서 바로 이렇게 맞받아쳤죠. 어머님, 지금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진짜 어이없네요. 제가 출근 안 하는 날은 외주일이 너무 많아서 그런 거예요. 아들 키우면서 가족들 먹여 살리려고 프리랜서 일을 한 건데 어떻게 저를 출근 안 하고 탱자탱자 노는 사람 취급하는 거예요? 제가 이 정도로 강하게 나오면 어머님이 그만하실 줄 알았거든요. 이건 제가 시모한테 들은 정신 나간 소리 중 그나마 약과였어요. 이팔 청춘 다 바쳐 남편을 사장 자리에 앉혀놨더니 시어머니께서 뭐라 했는지 아세요? 이런 식으로 이혼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혼해라.
네가 지금 하는 꼴 보니까 우리 집안에서 쫓아내야 할 것 같다. 네 같은 며느리 필요 없으니까 우리 집안에서 꺼져. 좋게 말할 때 우리 아들 재산이나 그런 거 노리지 말고 정리하는 게 좋을 거다. 남편이 취임식을 치른 이 기쁜 날에 이혼 이야기를 꺼내다니 정신 나간 거 아니에요? 제가 거기서 정색을 하면서 이렇게 따져버렸죠. 무슨 수로 이혼시키실 건데요? 그리고 만약 이혼 소송을 하면 전 양육권 싹 다 가져올 거고 이혼하는 과정에서 어머님이 이렇게 막말한 것도 귀책 사유로 물고 늘어져서 남편 쪽에 위자료 청구할 거예요. 이혼 사유가 시모한테 있으면 시모를 피고로 삼아 위자료 청구할 수 있는데 시모 이 멍청한 것이 제 말이 틀렸다고 생각했나 봐요. 시모가 미친 사람처럼 깔깔깔 웃어대는 거예요. 기분 나쁘게 웃어대기만 한 게 아니라 그 뒤에 이런 말로 저를 조롱해댔어요. 뭐? 위자료? 뭘 알고 좀 말해라. 무슨 수로 위자료를 받아내게? 그렇게 돈이 좋냐? 우리 아들 배신하고 고소해서 위자료 받아먹을 생각부터 하고? 그래, 소송하든가 마음대로 해라. 내가 재판에서 쳐줄게. 위자료 얼마면 돼? 1,000,000원이면 되냐? 위자료 1,000,000원 먹고 떨어져 이년아. 우리 아들처럼 번듯한 사장이면 너 같은 년보다 더 좋은 여자 만나야지. 네가 집안이 좋기를 해. 하다못해 능력이 좋기를 해. 그러니까 프리랜서 같은 거 나는 거잖아. 그것도 돈이 잘 안 벌리니까 우리 아들한테 빌붙어서 회사 직원 된 거 아니야. 여기서 더 어이가 없는 게 전 능력이 좋은 편이었어요. 제가 괜히 남편이 회사 그만두고 정신과 치료받을 때 재택근무하고 돈 못 버는 남편 먹여 살릴 수 있었던 게 아니었거든요. 그만큼 능력이 되니까 알 수 있었던 거죠. 프리랜서라고 해서 코딱지만큼 버는 줄 알았나 봐요. 그러면서 또 뭐 어떤 정신나간 소리를 했는 줄 아세요? 시모가 갑자기 자기 친구 딸 이야기를 꺼내면서 이런 말을 짓거리더라고요. 안 그래도 내 친구 딸이 얼마 전에 이혼했는데 그 애가 의사거든. 걔가 얼마나 착하고 온순한지 아니? 대화해봤는데 너랑 다르게 참 차분하고 여성스럽더라. 그렇게 착한 애가 사고를 쳐서 이혼했겠니? 친구 딸내미 사위되는 놈이 바람을 피워서 이혼한 거래. 그런데 우리 아들은 애처가라서 친구 딸이랑 딱 맞을 것 같더라. 제가 묻지도 않은 말들을 중얼거리면서 선 넘는 말들을 계속하는 거예요. 심지어 시모가 저 몰래 이런 짓까지 했다면서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거 있죠? 친구 딸한테 우리 아들 사진을 보여줬어. 물론 우리 아들이 노총각이라고 말해놨거든. 그러니까 나이 많아도 괜찮다고 하던데? 내가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알겠지? 어려울 때 도와주지도 않은 며느리 필요 없으니까 이혼해라. 의사 며느리 데려올 거다. 말하는 꼬라지를 보아하니 제가 빚 갚아달라고 하는 거 거절했다고 이 꼬장을 쳐 부리는 것 같더라고요. 아우, 이 찌질한 인간. 마음 같아서는 쌍욕을 퍼붓고 싶지만 우더른이니까 이렇게 전곡을 찔렀는데요. 어머님, 빚 안 갚아준다고 이렇게 나오시는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제 남편을 다른 사람에게 소개시켜주는 건 아니죠. 어머님 원래 이런 분이셨어요? 그렇게 안 봤는데 이러시니까 진짜 실망스럽네요. 제가 이러면 할 말을 잃으실 법도 한데 양심도 없나 봐요. 양심에 찔리지도 않는지 시어머니께서 이런 식으로 아주 당차게 나오시더라고요. 그거 빚 좀 갚아주는 게 그렇게 아깝냐? 우리 아들이 전이랑 다르게 회사도 자리 잡았으니까 내 빚은 우습게 갚을 텐데 어쩜 너는 그렇게 속이 좁아? 나 참, 누가 보면 한 달에 수십억 대는 버는 줄 알겠어요. 우리가 빚도 안 내고 회사 차린 것도 아닌데 우리 빚 갚는 게 먼저 아닌가요? 회사 차릴 때 대출받은 게 있어서 아직 갚아야 할 게 남아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자식 힘든 줄도 모르고 이기적으로 구는 시모를 참교육해주기로 마음먹었어요. 시모를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을 정리한 다음에 바로 이렇게 말해버렸죠. 어머님, 알겠어요. 저랑 남편 이혼시키고 새 여자 소개시키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세요. 남편이 이혼하자고 하면 이혼 진행할게요.
시모는 제가 너무 순순히 수긍한다고 생각했는지 좀 놀란 눈치더라고요. 저한테 혼쭐 날 건 생각도 못했는지 어머님이 몇 번이나 이런 식으로 당부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혼 소장 내일 가져올 테니 그때 가서 딴 말하지 말아라. 알겠지? 나중에 후회된다고 매달리지 말고 깔끔하게 정리하라고. 시모가 저한테 손가락질까지 하면서 약속하라는 말을 남겼는데요. 제가 그때 귀찮다는 듯이 이래버렸죠. 알겠어요. 제가 그러겠다고 했잖아요. 사람이 한 입 가지고 두 말 할까봐 그러세요? 할 말 끝났으면 그만 가보세요. 이러면서 시어머니 앞에서 전화 한 통을 걸었어요. 전화를 걸면서 시모한테 손을 휘휘 내저으며 가보라고 했죠. 시모가 그걸 보고 황당하다는 듯이 저를 쳐다만 보고 있다가 이리 궁시렁거리더라고요. 저 싸가지 없는 년, 어른 앞에서 하는 꼬라지 봐라. 저러니까 내가 이혼하라고 하지. 다 지 업보야, 차업차득이라고. 저런 것인지 모르고 결혼시킨 내가 바보지? 이런 말을 하면서 찌찌대더니 들어가대요. 전화를 건 뒤 상대방과 5분 정도 서로 안부 인사와 근황을 묻다가 시모에게 역대급 1,000벌을 내려주기 위해 본론을 꺼냈어요. 그리고 제가 저지른 일 때문에 남편은 한밤중에 시댁에 찾아가서 난리를 피웠죠.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냐고요? 제가 지금부터 말해줄게요. 제가 전화를 건 상대방은 바로 남편이 계약을 체결했다던 대형 IT 회사 대표였어요. 우리 회사의 주요 고객이었는데 제가 그 사람한테 전화를 건 거예요. 대표님이 전화를 받자마자 제가 바로 이렇게 입을 열었죠. 안녕하세요, 대표님. 아무래도 이번에 진행하는 프로젝트에 제가 빠질 것 같습니다. 개인 사정으로 일이 그렇게 돼서 미리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 이리 연락드리게 됐네요. 제가 이러니까 수화기 너머로 침묵이 흐르더라고요. 한참 뒤에 대표님이 무척이나 당황스러워하면서 이렇게 묻는 소리가 들렸어요. 네?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면 저희는 이번 프로젝트 진행 못합니다. 애초에 이 회사랑 계약할 때도 그렇고 이번 프로젝트 건 계약도 그렇고 부대표님이 꼭 있어야 한다는 조건으로 계약한 거 아닌가요? 그 대형 IT 업체 계약건을 따낸 거 있잖아요. 대표님 프레젠테이션이 좋았던 것도 있지만 부대표님 실력을 보고 믿고 맡기려는 것도 있었어요. 대표님 프레젠테이션 한 내용을 보니까 애초에 이 안건에서 부대표님이 맡은 역할이 엄청 중요하니까 빠지지 말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대표님이 이런 반응을 보일 거라는 걸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어요. 대표님이 잘 알고 계셨거든요. 물론 외주 컨택하고 이런 것들은 대표보다는 그 아래 직원들이 하는 일이니 직접 마주칠 일은 없어서 당연히 저를 기억 못하실 줄 알았어요. 제가 진행했던 프로젝트가 인상 깊어서 이름을 보고 절 기억하셨던 거예요. 제 이름이 좀 특이한 이름이다 보니 같이 회의실 들어가면서 명함을 교환하고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때 이름을 보고 낯이 익었나 봐요. 그 당시에 대표가 제 명함을 보고 제 얼굴을 살펴보더니 이리 물어봤었거든요. 부대표님? 이름이 특이하셔서 왠지 익숙하거든요. 혹시 우리 회사랑 같이 일한 적 있으신가요? 있잖아요. 그 예전에 양자펄스 프로젝트에서 뵀는데. 근데 대표 말을 들어보니까 그게 정말 저였던 거 있죠? 그래서 계약할 때 반드시 제가 있어야 한다는 조건을 내건 거였어요. 남편이랑 저는 당연히 흔쾌히 승낙했는데요. 근데 시모가 이딴 식으로 나오니 저도 본때를 보여줘야겠다 싶어서 남편하고 상의도 안 하고 이런 일을 저지른 거예요. 제가 다 작전을 짜놓은 게 있기 때문에 제가 프로젝트에서 빠지겠다고 알리면서 대표님한테도 이렇게 말해버린 거죠. 아, 그리고 우리 회사 대표인 남편이랑 대화를 해보세요. 이게 다 남편이랑 얽힌 문제 때문에 일을 못하게 된 거라서요. 제가 일단 저희 쪽 대표님한테는 알리지 않아서 모르고 있을 겁니다. 지금 제 상황에서 말을 해봤자 말이 통하질 않을 것 같더라고요. 이야기해보신 다음에 어떻게 할지 정하도록 하죠. 제가 이런 식으로 대꾸하니까 대형 IT 회사 대표가
남편에게 제가 없으면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곤란할 것 같다고 말하려고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나 봐요. 취임식 끝나고 나서 대표의 부재중 전화를 보고 연락했다가 이야기를 전해들은 남편이 기겁하면서 저한테 다가오더라고요. 남편이 얼굴이 새하얘진 채로 저한테 이렇게 따져 물었는데요. 여보, 대표님한테 전화가 왔는데 이게 무슨 일이야? 갑자기 당신이 프로젝트에 참여를 못하겠다고 했다며. 대체 왜 이런 일을 저질렀어? 나한테 말도 안 하고 이러면 안 되지. 남편이 당신이 이럴 사람이 아닌 거 다 아는데 왜 그러냐고 하소연하는 걸 잠자코 듣고만 있었죠. 그러다가 제가 시무가 한 짓을 이런 식으로 일러바쳤어요. 나도 웬만하면 안 이러려고 했거든. 그런데 어머님이 당신 몰래 나를 불러내서는 빚을 갚아달라고 하시더라고. 생각보다 빚이 너무 커서 못 갚을 것 같다고 하니까 어머님이 나를 막 무시하잖아. 어차피 바지 직원 주제에 왜 네가 못 갚겠다고 하냐고. 네가 한 게 뭐가 있냐는 식으로 구는 거 있지?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제 예상대로 남편이 주춤하더라고요. 그게 사실이냐고 물어보면서 머뭇거리다가 이런 반응을 보였어요. 진짜로 우리 엄마가 그랬다고? 그럴 리가 없는데? 이상하다. 당신이 잘못 들은 거 아니야? 아니면 엄마랑 다퉜어? 마음 상하는 일이 있었나? 이렇게 우물쭈물 거리면서 은근히 심호편을 드는 거예요. 이 뒤에 저한테 괜찮냐, 상처 많이 받았으면 자기가 이야기를 좀 해보겠대요. 제일 처음에 저희 남편이 효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상했던 반응이라서 남편에게 바로 이렇게 말해버렸죠. 심지어 여기서 어머님이 뭐라 했는 줄 알아? 어머님이 당신하고 이혼하래. 당신 이혼시킨 다음에 의사랑 결혼시킬 거라고 하던데? 나한테 빚 안 갚아주는 며느리 필요 없다고 하더라? 안 믿겨지면 어머님한테 전화해서 물어봐. 남편이 효자인 것만큼 저를 또 사랑하는 애처가거든요. 그 말을 듣자마자 표정이 바로 돌변하더니 이런 식으로 제 편을 들더라고요. 아니, 그건 아니지. 내가 웬만하면 엄마 말도 들어보고 판단하려고 했는데 어이가 없네. 일단 엄마하고 말을 해봐야겠어. 당신한테 진짜로 그런 말을 했으면 아무리 엄마라도 나 가만 안 둘 거야. 남편이 온화하고 제가 요구하는 건 다 들어주는 착한 사람이지만 눈깔이 획 돌아가면 앞뒤 안 보거든요. 남편이 열받아 하면서 시모를 잡으러 시댁에 간 거예요. 그때 저도 시모가 참교육당하는 걸 보려고 남편을 따라갔거든요. 남편이 시댁에 도착하자마자 초인종을 부서져라 누르고 문을 부서져라 두드리더라고요. 시모가 당황스러워하면서 문을 열어주자마자 남편이 센 소리를 내뱉진 않았어요. 처음에는 차분하게 제가 해준 이야기를 쭉 전하면서 진짜로 그렇게 했냐고 물어봤는데요. 어머님이 턱을 탁 치켜들더니 아주 자신있게 맞다고 하는 거예요. 남편이 그 모습을 보자마자 이렇게 소리치면서 길길이 날뛰었어요. 엄마, 미쳤어? 아들 인생 망치려고 작정했나? 갑자기 왜 그랬어? 빚 안 갚아준다고 집사람한테 그러는 게 말이 돼? 엄마가 사업 망한 건 엄마가 수습해야지. 왜 우리 집까지 망치려고 해? 이런 엄마를 내가 편들어주려고 한 게 너무 창피하다. 남편이 목에 핏줄이 설 정도로 막 소리를 지르니까 방 안에 있던 아버님도 나와보더라고요. 시부께서 남편을 보고 벙찐 표정으로 지켜만 보고 있었죠. 그 와중에 시모가 이런 식으로 웅얼대면서 변명을 하기 시작했어요. 나는 며느리가 그냥 바지 직원인 줄 알았어. 아들 네 사업에 이 정도로 큰 역할을 하고 있었는지 몰랐지. 엄마가 모를 수도 있지. 왜 이렇게 화를 내니? 네가 입장 바꿔서 생각해봐라. 엄마가 빚 때문에 힘들어하는데 며느리가 안 도와줬다고 생각해봐. 말이 예쁘게 나가나. 시모가 끝까지 이런 식으로 뻔뻔하게 나와버려서 불난집에 부채질해버린 거죠. 남편이 오죽했으면 부모님이 걱정한다고 꽁꽁 숨기고 있던 걸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버리더라고요. 엄마, 내가 몇 년 전에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알아? 직장 내 괴롭힘 때문에 일을 그만두고 나서 힘들어할 동안 이 사람 혼자 가장 역할을 했어.
내가 사람들한테 뒤통수 맞고 따돌림 당한 후유증이 너무 심해서 사회생활 자체를 못했거든? 그런데 울 와이프가 밤낮 없이 일하고 잠자는 시간 줄여서까지 희생했다고. 나 끝까지 기다려준 것도 모자라 이렇게 회사 차리는 것도 도와주고 지원해줬어. 엄마가 이런 안사람한테 감히 그런 짓을 해? 아무리 나한테 무관심해도 낳아준 부모라고 존중해주고 효도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남편이 이런 식으로 사실을 구구절절 설명하면서 악에 받쳐서 속에 있던 말을 전부 다 드러냈는데요. 그러니까 시모가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입을 딱 다문 조개처럼 굴다가 남편이 무슨 말 좀 해보라고 윽박지르니 시모가 이런 소리를 해댔어요. 아, 그랬니? 나는 몰랐다. 말을 하지 그랬니? 내가 그동안 미국에 있었잖아. 나도 미국에 있는 동안 엄청나게 힘들었다고. 사업에 실패해서 얼마나 우울했는지 알아? 너희들만 힘들었는 줄 아니? 나 참 어이가 없어서. 부모가 멀리 살면 모를 수도 있지. 효도 이야기까지 나오고 그래. 시모가 이런 식으로 몰랐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사과도 안 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고 저보다 남편이 더 격분하면서 이런 식으로 호통을 쳤어요. 엄마, 다시는 안 볼 거야. 어떻게 우리 안사람한테 그런 말을 해놓고 사과도 안 하고 끝까지 변명만 늘어놓을 수 있어? 난 엄마가 이런 사람인 줄 몰랐어. 다시는 나한테 연락하지도 말고 집으로 찾아오지도 마라. 그동안 나 지켜주고 지지해준 사람은 우리 집사람인데 엄마가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으니까. 남편이 이렇게 말해버리곤 저한테 얼른 시댁을 나가자고 하더라고요. 그 당시에 저도 열받아서 남편 따라 나왔는데 그래도 시모가 사과하면 화해하지는 않을까 했거든요. 그런데 진짜로 남편이 시모랑 연락을 끊어버린 거예요. 다시는 시모가 사과도 할 수 없게 아예 철벽을 쳐버려서 제 속이 다 시원해졌어요. 그 후론 시모를 보는 일 없이 우리끼리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집에서 쉬고 있는데 시아버지께 전화가 오더라고요. 전화를 받아보니 아버님이 망설이다가 저한테 이러셨어요. 너희 진짜로 엄마랑 연 끊을 거냐? 그래도 며느라가 너한테는 시어머니고 아들 녀석한테는 엄마 아니냐? 엄마가 지금 힘든 상황인데 다시 대화를 좀 해보는 건 어때? 그 당시에 남편이 방 안에 있었거든요. 남편이 있는 방 쪽을 힐끔 쳐다보곤 좀 생각을 해보다가 이리 대답했죠. 아버님, 일단 어머님이 저한테 한 말이 있잖아요. 저한테 능력이 없다는 둥, 이혼하라는 둥 별소리를 다 하셨는데 사과도 안 하시니까 일이 이렇게 된 거죠. 지금은 저랑 남편 둘 다 사과받더라도 마음이 안 풀릴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답하니까 아버님이 땅이 꺼져라 한숨을 쉬시더라고요. 그리고 저한테 이런 식으로 속내를 털어놓으셨어요. 나도 너희들한테 화해하라고 싶지 않았어. 그런데 우리도 힘이 드니까 안사람이 자꾸만 너희들 얘기를 꺼내더라. 너희들이랑 대화를 좀 해보래. 화해해서 다시 사이가 좋아지면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냐? 그 입장이야 지금. 나도 빚 때문에 마음이 다급해져서 염치 없이 이런 이야기를 다 꺼내게 됐네. 미안하다. 아버님이 이렇게까지 나오니까 적대적으로 굴 수가 없더라고요. 시아버지께는 일단 남편이랑 대화를 해보겠다고 했어요. 곧바로 전화를 끊고 방 안에 있는 남편을 불러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여보, 방금 아버님한테 전화가 왔는데 아버님이 많이 힘드신가 봐. 진짜로 어머님이랑 다시는 안 볼 생각이야? 아무 잘못 없는 아버님이 전화로 사과까지 하셨는데. 제가 아버님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하면 남편도 마음이 좀 약해질까 싶었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시부모님에 대한 사랑보다 저에 대한 사랑이 더 깊어졌나 봐요. 아주 당연하다는 듯이 제가 먼저라는 식으로 이리 말하더라고요. 나도 아빠가 힘들어하는 게 마음에 걸리긴 하지만 엄마가 당신한테 제대로 사과도 안 했잖아. 그래놓고 아빠 부추겨서 화해하라고 하고 사과를 대신하게 만들었다고? 엄마가 그랬다고 하니까 더 싫은데? 설마 엄마가 당신한테 전화하거나 문자한 적 없지?
당신도 엄마 연락처 차단해. 아빠 통해서 연락 오더라도 다시는 받아주지 마. 난 다시는 엄마 볼 생각 없어. 남편이 하는 말을 들어보니 틀린 말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저는 아버님 때문에 이야기라도 꺼내본 건데 오히려 제 입장을 확고하게 붙잡게 됐어요. 앞으로도 시부모님께 확실히 선을 그어서 저희끼리 잘 지내보려고 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초인종 소리가 들려서 인터폰을 살펴보니 시모가 서 계시는 거예요. 시모가 그냥 서 있는 것도 아니고 서럽게 울면서 문고리에 매달려 있었어요. 시모가 왜 저러고 있나 궁금한 마음에 문을 열어봤죠. 그러니까 시모가 다급하게 자기의 지금 상황을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아가, 내가 높은 이자율 때문에 더 많은 빚을 지게 됐거든? 동시에 내 회사도 적자가 나고 있어. 결국 직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인데 어떻게 도와줄 수 없니? 내가 계속해서 돈을 빌려가며 회사를 유지하려고 했지만 더 이상 빌려줄 금융기관도 도와줄 지인도 없더라. 시모가 행여나 쫓겨날까봐 말을 와다다 쏟아내더라고요. 제가 무슨 괴소리를 짓거리려나 싶어서 가만히 놔뒀더니 시모가 이런 소리를 해댔어요. 내 회사가 이번에 도산하게 되었고 막대한 채무를 안게 되었는데 채무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어. 채권자들은 매일같이 전화를 하고 방문을 하는 바람에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아. 얼마 전에 더 이상 버틸 수 없게 돼서 파산 신청을 했거든. 그런데 파산 신청 후에도 남아있는 채무와 생활비 문제 때문에 여전히 쪼달려. 파산한 후에 돈 들어올 데가 없어서 공장일까지 해가며 간신히 생계를 이어가고 있어. 시모가 제 손을 꽉 붙잡고선 부들부들 떨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다 펑펑 울면서 저한테 이런 근황 소식까지 다 이야기해 주는 거 있죠? 최근엔 남편이랑도 이혼 위기에 처해 있거든? 지금은 남편이랑 별거 상태고 작은 고시원에서 생활하고 있어. 이제 밥 사먹을 돈도 없어서 찾아온 거야. 내가 그때 잘못했다고 사과하지 않아서 미안하다. 응? 제발 한 번만 봐주면 안 되겠니? 내가 이렇게 빌게. 하루에 한 끼도 제대로 못 먹고 있어. 제발 도와주라. 이런 말을 하면서 제 다리에 매달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시모를 밀어내면서 이런 식으로 따져버렸죠. 아들한테 관심도 없었으면서 다짜고짜 며느리 까내리는 시모가 어디 있어요? 지금 며느리 능력 없는 년이라고 생각하면서 아들 치켜세울 때가 아니고 아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있는지 걱정거리나 문제가 없는지 살펴봐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시모가 말문이 막혔나 봐요. 한참을 어버버거리더니 시모가 이렇게 자기의 추악한 면모를 실토해버렸어요. 내가 지금 반성하고 있어. 내가 그동안 너무 무관심했던 것 같아. 내가 일하느라 너무 바빴고 성공한 나 자신한테 심취해 있었던 것 같아.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시모가 계속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하길래 됐다고 반응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시모가 전기 감전된 것처럼 화들짝 놀라더니 불썩 주저앉은 채로 이러더라고요. 자존심 세우려고 며느리 너한테 막말한 것도 사과할게. 이렇게 무릎 꿇고 머리 박고 엎드리고 하라는 거 다 할게. 제발 나 좀 살려주라. 나 이러다가 고시원에서 저 세상 가게 생겼다. 시모가 진짜로 무릎 꿇고 머리 박고 엎드리고 다 하더라고요. 그런 시모의 모습을 쭉 지켜보고 있다가 제가 이렇게 명령을 내렸죠. 그래요. 처음부터 그렇게 사과했어야죠. 이제 그런 식으로 남편한테도 사과하세요. 여보, 이리 나와봐. 지금 자고 있을 때가 아니야. 어머님이 당신한테 용서를 빌겠대. 그 당시에 남편이 자려고 침대에 누워 있었거든요. 제 목소리에 깼는지 몰라도 남편이 방 밖으로 나와보더라고요. 시모가 남편을 보자마자 냉큼 무릎으로 기어가서 이런 식으로 용서를 구걸했어요. 미안하다 아들아. 제발 내 사과 좀 받아주고 남아있는 채무관계 좀 정리해주라. 내가 너무 힘들어서 그래. 안에서 들었는지 몰라도 내가 지금 고시원 생활을 하고 있거든. 다른 사람이면 몰라도 엄마인데
네 엄마인데 불쌍하지도 않니? 저희가 사과를 안 받아줄 것 같았는지 시모가 동정작전을 펼치는 거예요. 하지만 남편이 거기에 넘어가겠어요? 남편이 또 정이 많아도 한 번 뒤돌아서면 절대 다시 마음을 안 열어주거든요. 시어머니가 하는 꼴을 보고 이런 식으로 아주 일침을 날리더라고요. 엄마, 이미 늦었어. 난 엄마한테 이미 실망해서 용서하기 힘들 것 같아. 엄마가 지금 하는 사과도 엄마가 사는 게 힘들어지니까 하는 거잖아. 시모가 그 말을 듣고 무너져 내린 듯한 표정을 짓는 거예요. 게다가 저까지 나서서 시모에게 이런 식으로 전곡을 찔러버렸죠. 저희가 미쳤다고 어머님을 금전적으로 도와주겠어요? 절대 안 해줄 거니까 그냥 돌아가세요. 문 닫을 거니까 나가시라고요. 안 그러면 경찰 부를 거예요? 우리가 주거 침입죄를 운운하며 진짜로 112에 신고할 기세니까 시모가 멈칫하더라고요. 결국 그렇게 시어머니를 내쫓고 나서 며칠이 지났을까요? 문 밖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리길래 인터폰을 봤거든요. 근데 시모가 문 앞에서 뭔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세히 들여다보니 문고리에 무언가 걸어두고 있었어요. 시모한테 여지를 주고 싶지 않아서 어머님이 간 뒤에 문을 열어봤는데요. 문고리에 걸린 게 뭔지 확인해봤는데 반찬이더라고요. 제가 그걸 문고리에 빼두고 대놓고 보란 듯이 문 앞에 버려뒀어요. 시모가 다음에 또 올 것 같아서 일부러 안 버리고 빼둔 거였는데요. 딱 봐도 우리가 버려둔 건데 시모가 그 이후부터 계속해서 우리 집 현관문에 반찬을 걸어두고 가는 거예요. 남편도 이 사실을 저한테 전해 듣고 얼척없어 했어요. 한편으론 마냥 무시하기엔 난감하기도 했죠. 문고리에 계속 반찬을 걸어두면 처치 곤란해 냄새까지 났거든요. 그래서 남편이랑 상의한 끝에 제가 시모한테 연락해보기로 했어요. 시모 연락처를 차단해둔 걸 푸른 다음에 연락을 해봤죠. 시모가 전화를 받자마자 제가 이런 식으로 따져 물었어요. 지금 뭐 하는 짓이에요? 어머님이 한 반찬 안 먹을 거니까 가져가세요. 저희 남편도 안 먹는다고 버리라고 했어요. 앞으로 반찬 걸어두지 마시고 저희 집 찾아오지도 마세요. 제가 이렇게 차갑게 나오는데도 시모가 너무 반가워하는 거예요. 하긴 저희가 유일한 동아줄이니까 그러겠죠. 시모가 기가 막히게도 입술에 침도 안 묻히고 이런 이야기를 해댔어요. 내가 없는 돈 아껴서 며느리랑 아들한테 잘 보이려고 시장에서 나물 사가지고 반찬을 했어. 공짜로 돈을 달라고 안 할 테니 집안일 해주고 반찬 만들어주는 대신 생활비 좀 잘 챙겨주면 안 되냐? 뻔뻔하게 또 요구를 하는 걸 보아하니 남편이랑 저의 판단이 맞다는 걸 깨닫고 말았죠. 시모는 진심으로 반성하는 게 아니라 처지가 곤란해지니까 비굴하게 나오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식으로 강하게 나와버렸습니다. 어머님, 헛소리 하지 마세요. 지금 무슨 생활비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성공 못하고 돈도 없었으면 사과도 안 할 뿐이잖아요. 어머님이 반찬 놔두면 그대로 바닥에 내려놓고 방치해둘 거니까 알아서 하세요. 이러고 전화를 끊어버리고 다시 시모 연락처를 차단해뒀죠. 시모가 준 반찬은 손도 안 대서 썩어버린 상태라서 결국 버렸어요. 남편도 시모한테 질린 상태였기 때문에 시모가 주는 반찬들에 신경을 안 썼는데요. 그 뒤로도 시모가 반찬을 몇 번 더 저희 집 앞에 놔두고 가긴 했어요. 인터폰으로 확인해보니 어머님이 저희가 반찬을 먹지는 않았을까 늘 확인해보면서 실망을 하더라고요. 저희 부부는 시모가 절망하든 말든 끝까지 시모를 돕지 않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시모도 더 이상 문고리에 반찬 같은 걸 걸어두지를 않더라고요. 이 뒤로 시모랑 어떠한 접점도 없이 저희끼리 잘 살게 돼서 너무 통쾌하네요. 안녕하세요. DJ 라니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 나이 이제 50 중반을 넘어 후반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었네요. 시간이 참 빨리도 가는 것 같습니다. 요즘은 100세 시대라 이 나이도 젊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제가 이 나이가 되고 보니 세상이 정말 쉽지 않다는 걸 또 한 번 뼈저리게 느낍니다. 특히나 얼마 전에 겪은 일로 정말 세상 사는 건 간단하지가 않다. 왜 어르신들이 사는 것 자체가 벌을 받고 있는 거라 말하는지 많이 느끼게 되었죠. 저는 결혼하면서 지금까지 정말 돈 한 푼 허투루 쓰지 않으려고 무척이나 노력하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남편 역시도 이런 제 의견에 공감하며 번 돈들을 허투루 쓰는 법이 없는 사람이었죠. 그렇게 젊은 시절 낳은 아이도 지금은 결혼을 하겠다 설치는 나이가 되었네요. 저는 자식이 총 둘인데 큰아들은 자기가 좋다는 외국 여자 잡아서 지금은 대만에서 일하면서 살고 있고요. 둘째는 이제서야 제 짝을 찾았다며 28, 아무것도 준비한 것이 없는 나이면서 철딱서니 없는 것이 결혼하겠다 난립니다. 그 탓에 집안은 한번 발칵 뒤집어졌죠. 엄마, 내가 좋다는 사람 이번이 진짜 처음이잖아. 저번이랑 달라. 이번에는 진짜 내 영혼의 짝이 분명하다니까? 나 이 사람 절대 놓치고 싶지 않아. 제발 나 좀 도와줘요. 형은 결혼할 때 혼수고 뭐고 다 해줬잖아. 뭐가 형은 다 해줬다 그래. 걔는 네 형수랑 착실하게 돈 벌어서 결혼한 앤데. 그냥 결혼식 작게 하고 혼수는 대충 가전제품만 챙겨서 해. 집은 그래도 나랑 너희 아빠랑 이야기해서 어떻게든 구해줄 테니까. 뭘 형이 다 있다고 그래. 우리나라보다 못한 나라 사람 잡아서 결혼했으니까 엄마가 돈 많이 안 줘도 된다 생각한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아니 이 녀석이 뭐가 어쩌고 어째? 네 형이랑 형수가 얼마나 열심히 일해서 벌고 가는지 몰라서 그래? 이 철딱선이 없는 것, 넌 도대체 그 나이를 어디로 먹은 거니? 잔말하지 말고 집 해준 날 때 그걸로 만족해. 지금 집값도 얼마나 비싼지는 알고 나는 말이니? 솔직하게 큰아들이 결혼했을 때는 지금보다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작은 아들이 말한 이유는 아니었고 본인이 장남이란 생각 때문인지 집에 손을 잘 벌리지도 않는 애였을 뿐더러 당시만 하더라도 남편과 제가 좀 힘들 때라 많이 도와주지도 못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대만에 있는 시댁에서 저희 집안 사정 알아주고 애들을 챙겨줬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가족이라는 녀석이 외국인이라 내려다보는 행동을 했으니 속이 답답했죠. 제가 애를 잘못 키운 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었고요. 그런데다 가뜩이나 그 시절 얼마 지나지 않고 대한민국 회사들도 안 좋다 하는 이때 자식이라는 녀석이 이렇게 평생 부리지도 않던 땡깡을 부리니 부모로서 얼마나 속이 탔는지. 게다가 안 좋은 일은 연속으로 일어난다고 하더니 하필이면 건강검진을 받았던 남편은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며 병원에서까지 전화가 오고 이때 제가 얼마나 사람 몰골이 아니었으면 제 주변 사람들이나 직장 동료들이 어디 아프냐 물어봤을 정도였습니다. 솔직하게 말하면 남편의 재검사 이야기가 나왔을 무렵에는 그렇게까지 크게 걱정은 하지 않았어요. 다들 아시다시피 저희 나이쯤 되면 몸이 어디 하나 고장날 나이이기도 하고 남편이 평소 술도 자주 마시는 사람이라 속으론 내심 그래 그렇게 술을 마셔댔으니 어디 한 곳 고장날 만도 하지 란 생각도 들었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가벼운 마음으로 남편과 함께 재검사를 위해 다시 병원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다시 찾은 병원에서는 남편이 지금 위암이라는 말을 듣게 되었죠. 지금 환자분의 상태는 위암 3기로 보입니다. 여기 보시면 암들이 퍼지고 있는 모습들이 보이는데 아직까지 주변 장기에 전이는 없는 상태고 수술을 진행해보고 결과를 좀 두고 보시죠. 이 정도라면 평소에도 속이 많이 안 좋으셨을 텐데.
저희 부부는 그런 의사의 말에 충격을 먹었죠. 특히나 남편은 저보다 더 충격적이었을 거예요. 술을 좀 줄여보는 게 어떠냐는 제 말에도 늘 자신은 건강하다며 괜찮다고 했던 사람이었거든요. 게다가 저나 남편이나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이라 매년 건강검진을 빼놓지 않고 다녔는데 이런 결과가 나올 때까지도 모르고 살았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습니다. 제가 매년 검사도 빼놓지 않고 다녔는데 그런 이야기는 처음 듣습니다. 최근 속이 쓰리고 체중이 좀 줄었다곤 하지만 그건 작년에도 비슷한 증상이 있었는데 아무것도 안 나았다고요? 이건 뭔가 이상합니다. 원래 병이라는 게 순서를 지켜서 찾아오는 게 아닙니다. 간혹 환자분처럼 작년까지만 해도 괜찮다가 갑작스럽게 병이 자라는 경우들도 종종 있어요. 그리고 환자분이 작성한 설문지 보니 그간 술도 자주 마시는 것 같더군요. 아무래도 원인 중 하나를 꼽으라면 이 술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래서 사람 일이라는 게 아무도 모른다고 하는 건가 봅니다. 의사의 말에 남편은 아무 말도 못하고 그저 침묵으로 일관했죠. 하지만 말이에요. 저도 남편도 암보다 더 문제가 되는 게 있다는 걸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아마 병으로 고생한 가족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병에 대한 걱정보다 저희처럼 이런 생각을 먼저 떠올린 분들도 있을 거란 생각이 드는군요. 그럼 수술비나 기타 비용은 어떻게 처리됩니까? 수술하면 제가 살 수 있는 확률은요? 초기도 아니고 3기라면 생존 확률도 희박한 거 아닙니까? 비용 관련해서는 수술 후 원무과에 들러 직접 설명을 듣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수술 후에 살 수 있는 확률은 거의 반반이라 보시면 되겠네요. 평균적으로는 그 정도거든요. 아무튼 마음 단단히 먹고 이겨낼 수 있다 생각하시고 치료 시작하시죠. 그래요. 바로 돈이 문제였죠. 참 세상살이가 쉽지 않다는 것은 이 돈이 한몫 단단히 합니다. 저도 남편도 노후 대비를 하면서 혹시나 모를 이런 상황들에 대해 많은 생각을 했지만 막상 이렇게 비상 상황을 마주하게 되니 놀라울 정도로 아무 생각이 들지 않더군요. 남편과 저는 그날 이후 서로를 보면서 말도 없이 멍하니 시간을 보내는 날들이 많아졌어요. 그리고 조용히 서로 의견을 주고받았죠. 이 소식 어떻게 할 거야? 애들한테는 언제 말하고. 당신도 들었다시피 들어가는 돈이 한두 푼이 아니야. 우리 모아둔 돈 다 써도 모자랄지도 모른다고. 에휴, 괜히 당신 말 안 듣고 내가 술이나 먹고 다녀서. 왜 그렇게 안 좋은 생각만 하고 그래 당신. 일단 돈이야 지금까지 든 보험도 있고 그간 모아둔 돈도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맙시다. 지금 당장 걱정한다고 하늘에서 그 돈들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당장은 병이 나을 거라는 생각 가지고 긍정적으로 살아가자고. 남편은 그간 자신이 건강관리에 소홀히 했다며 본인을 자책도 했지만 금방 회복해서 평소에 긍정적인 사람으로 돌아왔죠. 그러면서 이 일을 자식들에게는 어떻게 말할 것이며 양가 부모님에게는 또 어떻게 말할 거며 원무과에 들러 들은 수술비와 입원비 등 진료비는 어떻게 마련하면 좋을 것이며 다양한 말들을 꺼냈습니다. 당신 말이 맞아. 이왕 일이 이렇게 된 거 일단 모아둔 적금이랑 어떻게 사용해서 병원비 해결해 보자. 일단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다 해봐야지. 그래. 작은 놈 결혼식 이야기는 일단 수술하고 난 뒤에 사정 말하면 저도 자식인데 알아서 하겠지. 지 아빠가 아파서 죽을 판이라는데 그거 하나 이해 못할까? 그래도 그놈이 너무 마음에 드는 여자라고 데려온 첫사람인데 뭐라도 해주고 싶었건만 일이 이렇게 돼서 너무 미안한 마음이 들어. 괜히 자식 앞길 막는 건 아닌가 싶기도 하고. 우리가 무슨 돈이 넘쳐나는 부자도 아니고 그런 걸 걱정해서 뭐해. 일단은 당신 병 다 낫고 그때 다시 생각해보자고.
당신도 고민 하나는 해결해야 머리가 돌아갈 거 아니야. 그렇게 남편은 수술에 들어갔고 끝내 남편과 저는 두 아들 녀석에게 자기 아빠가 암으로 수술을 받게 되었다는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아무래도 살 수 있는 확률도 있고 들어가는 비용도 만만치 않았으니 자식들에게 걱정은 끼치고 싶지 않다는 남편의 생각 때문이었죠. 그렇게 저는 남편이 나오기까지 수술 대기실에서 혼자서 얼마나 손을 벌벌 떨면서 있었는지 몰라요. 그나마 다행이란 것은 지금까지 어떻게든 아껴가며 노후 대비랍시고 여러 보험이라도 챙겨놨기에 처음 수술할 때만은 큰 부담이 없었다는 점이었어요. 수술실에서 나온 남편의 모습을 보니 저도 모르게 눈물이 주르륵 흐르더군요. 괜찮냐 물어보는 제 말에 남편은 어린아이처럼 아프다는 말로 답해 주었습니다. 그런 남편의 모습을 보니 그래도 아직 죽을 인간은 아니구나 싶어서 천만 다행이란 생각을 했죠. 하지만 전 암이라는 것이 수술만 하면 그래도 큰 고비는 넘기는 병이라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왜 사람들이 병 때문에 집 기둥도 빼먹는다 하는지 이때 깨닫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전 암이 다 같은 암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생각보다 많은 종류가 있는 데다가 암마다 사용하는 항암 치료제도 다 제각각이라고 하더군요. 왜 제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도 암으로 고생한 가족 혹은 가까운 사이가 있다면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실 겁니다. 저도 이번에 남편이 아프면서 알게 된 사실인데 암이란 것이 요즘은 다 국가에서 지원을 해준다 해서 옛날보다는 부담이 적어졌다 그런 말들을 참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적금으로 모아둔 돈이면 다 해결되지 않을까 하는 아니란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게 다 같이 지원해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암 중에서도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는 약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약들도 있어서 만약 운이 나쁘면 정말로 집 하나 아니 전 재산을 다 날리고도 이 암을 치료할 수 없어서 끝내 삶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참 많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불행히도 그런 지원을 많이 해주지 않는 암에 걸린 것이 바로 저희 남편이었고요. 전 정말 남편의 치료비를 마련하기 위해 얼마나 똥줄이 탔는지 모릅니다. 회사는 계속 다녀야 돈이 나오겠고 간병비를 쓸 돈도 모자라 회사를 마친 뒤에는 곧바로 남편이 있는 병원으로 달려가야만 했죠. 엄마, 혹시 돈 좀 남는 거 있어? 이번에 그 항암 치료 들어가는데 비용이 꽤나 많이 나와서. 여유 있으면 돈 좀 빌려줄 수 없을까? 시댁에도 말은 했는데 지금까지 가져간 돈만 해도 억이라고 본인들도 이제 여유가 없다고 하셔서. 시댁에서는 그래도 자기 아들이 아프다 하니 돈을 빌려주시긴 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했듯이 이게 돈이 한두 푼으로 끝나는 일이 아니라는 걸 알기에 끝까지 본인들도 힘들겠다며 미안하다는 말을 했을 뿐이죠. 남편도 저도 그런 시댁에 실망하진 않았어요. 본인들 노후 자금을 그래도 자식이 아프다고 내어준 분들인데 오히려 고마웠죠. 아, 그래? 어쩌지 우리라고 여유가 많은 건 아닌데. 일단 너희 아빠랑 한번 상의는 해보마. 최대한 일찍 답을 줄 테니까 잠시 기다리고 있어. 친정 부모님에게까지 이야기를 꺼내려니 입이 제대로 떨어지지 않았지만 하는 수 없었죠. 이미 시댁에는 남편과 찾아가서 지원받은 금액이 벌써 1억이 넘었거든요. 사실 이마저도 남편이 시모의 자식이니 이렇게 해준 거지 시모 성격에 만약 제가 암에 걸렸다면 턱도 없었을 얘기였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물론 이때쯤엔 자식들에게도 다 이야기를 한 상태였어요. 큰아들은 당장이라도 한국으로 들어와 아픈 부모 옆에서 있겠다 하는데 사람 목숨이 달린 일이라지만 앞날이 창창한 아들 녀석의 앞길마저 막고 싶진 않았기에 남편과 저는 그러지 말라 큰아들 말리느라 진땀을 뺐네요. 그래도 다행이라면 작은 아들이 저희 이야기를 듣더니 예전에 돈 달라던 모습은 어디로 가버리고 자기도 자기 앞가림은 알아서 해보겠다며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작은 아들이 왜 여자한테 그렇게 목을 맸던 건지 이번에 이유를 알게 되었죠. 아직 결혼도 하지 않은 작은 아들 녀석이 아내 삼겠다 데려온 여자친구는 정말 참한 아가씨였습니다. 아직 결혼 전인데도 불구하고 저희 남편이 이렇게 힘들게 항암 치료 받는다는 소식에 회사에 연차까지 쓰면서 저희 남편 곁을 지키겠다며 찾아오곤 했거든요. 어머님, 요즘 많이 힘드시다면서요? 이번에 항암 들어가는 약이 아버님한테 효과가 좋아야 할 텐데 어머님이 걱정이 많으시겠어요. 아니다. 그래도 너처럼 참한 아가씨가 곁을 지켜주니 고맙구나. 솔직하게 아들이라고 있는 두 녀석 중에 한 녀석은 멀리 떨어져 있고 나머지 녀석은 제 앞길 닦느라 바쁘니 이렇게 부모 곁을 지켜줄 생각도 잘 못하는데 아직 가족도 아닌 네가 이렇게까지 해주니 좋은 사람이 우리 집에 들어온 것 같아서 내 아주 기분이 좋구나. 아니에요. 저보다는 어머님이나 아버님 그이가 더 힘드시죠. 저야 그저 이렇게 시간 나면 한 번씩 찾아오기밖에 더 하나요? 작은 며느리 될 아이는 요즘 젊은 친구들답지 않게 씩씩한 것은 물론 싹싹한 모습까지 보여서 저나 남편 둘에게 모두 인정을 받게 되었죠. 보통은 서로 얼굴을 자주 마주하면서 시간을 가지면서 인사를 하게 되는 데 비해 저희는 남편의 특수한 상황 덕분에 긴 시간 필요 없이 바로 작은 며느리 될 아이의 인성을 알 수 있게 된 거예요. 하지만 이런 좋은 아가씨를 며느리로 들일 수 있는 기회도 좋지만 아픈 남편은 하루하루 죽상이었어요. 왜냐하면 항암도 잘 듣질 않고 자기가 집에 돈만 다 쓸어 담는 것 같다며 매일 자신감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죠. 초조한 마음도 이해가 갑니다. 우리 이제 치료 그만둘까? 계속 차도도 보이지 않고 우리 돈도 지금 거의 다 썼잖아. 더 이상은 시간 낭비에 돈 낭비인 것 같고. 우리가 이렇게 애쓰는데 당신이 그런 말을 하면 어떡해. 작은 애도 지금은 정신 차리고 회사 잘만 다니고 있는데 조금만 더 힘내봅시다. 응? 당신이 우리 집안 가장이잖아. 우리 작은 아들 결혼하는 거 안 보고 갈 셈이야? 당신 말도 맞아. 이렇게 참한 며느리 데려온 녀석인데 어떻게 살진 두고 봐야지. 그리고 저는 그런 남편에게 힘내라고. 당신이 이 집안의 기둥인데 이런 모습 보이면 어쩌냐고. 곧 생길 작은 애도 저렇게 열심히 당신 곁을 지키지 않냐며 남편을 다독이며 치료를 받으러 다녔네요. 그렇게 저는 친정집까지 팔아서 죽어가던 남편을 겨우 살려놨습니다. 남편이 좋지 않은 이야기라던 그 해에 다행히 남편의 암에 잘 맞는 약을 발견하게 되었고 길고 긴 항암의 끝에 남편은 마지막으로 입원해서 치료를 받게 되었죠. 솔직히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이 험난한 여정이 끝이라는 것이 와닿지도 않았어요. 너무 오랜 시간을 이 암과 함께 맞서 싸웠던 터라 이렇게까지 허무하게 끝날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도 결국에는 끝이 찾아오더라고요. 좋은 방향으로 말이죠. 당신 이제부터는 그냥 수치 검사만 받으러 오면 된대요. 이제 항암할 필요 없대. 축하해. 정말 길고 긴 항암이었습니다. 남들이 말하는 그 긴 겨울 같은 시간, 들어간 돈만 정말 몇 억은 기본에 양가 힘을 다 합쳐도 이대로 남편을 살리지 못하고 떠나보내야만 하나 깊어져만 가던 그 고민의 시간들이 드디어 다 날아갔고 남편의 암이 완치되었던 판정을 받는 날, 전 너무 기쁜 마음에 남편을 얼싸안고 눈물까지 흘리며 축하해 주었죠. 그런데 남편이 건넨 것은 다름 아닌 이혼 소장이었습니다. 이게 뭐야? 이혼? 왜 갑자기 이혼을 해? 당신 이제 병 다 나았다니까? 우리 이제 다시 잘 될 날만 남았는데 이게 뭐야? 내가 그동안 죽을 고비 넘기면서 곰곰이 생각해봤거든. 그런데 이렇게 자식도 다 키웠겠다.
한 가정의 가장노릇 열심히 하면서 나를 위해서 산 적이 한 번도 없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새 생명도 얻었으니 젊은 새 마누라 얻어서 나만을 위한 행복한 시간 좀 시작해 보려고. 이게 다 신의 뜻 아니겠어? 뭐? 젊은 새 마누라? 지금 당신 제정신으로 하는 이야기야?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하라고? 아픈 당신 위해서 친정까지 가서 돈까지 꿔온 난 어떻게 하라고? 누가 당신 친정까지 가서 돈 빌리고 오라 그랬어? 난 분명히 중간에 포기하려고 했어. 그런데 억지로 항암 더 해보자고 꼬드긴 사람은 누군데? 내가 당신을 꼬드겼다고? 당신은 그저 본인이 편해지고 싶다는 생각, 가장으로서의 책임을 피하고 싶은 마음에 나한테 포기하고 싶다, 그렇게 말한 사람이잖아. 내가 그런 당신 마음 모를 줄 알아? 알면 그때 그대로 좀 내버려 두지 그랬어. 이렇게 끝까지 당신 친정까지 팔아가면서 내 암 치료하겠다 설치지 말고.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아파서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인데 이렇게 살려놨다고 내가 고마워나 할 줄 알았어? 천만에. 나도 당신 같은 사람 지긋지긋하니까 새 삶 좀 시작하자. 제발 나 좀 놔달라고. 충격적이었습니다. 열심히 남편의 뒷바라지를 하며 있는 것 없는 것 전부 다 바치며 남편의 목숨 하나 살리겠다 아등바등했던 삶인데 갑자기 자기가 병을 이겼으니 새 삶을 살아보겠다 이혼 소장을 주는 남편이라니. 게다가 저보고 그간 너무 지긋지긋한 사람이었다며 비난하는 남편을 보면서 이게 현실이 맞는지 확신이 안 될 정도였어요.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 말문이 턱 막혔죠. 이날부터 저는 남편과 별거 아닌 별거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과는 각방을 쓰며 서로 마주치더라도 얼굴은 보려고도 하지 않았고 인사도 하지 않으면서 지냈죠. 아마 이혼하는 부부들은 대부분 이런 과정을 겪게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서로 있는 꼴 없는 꼴 다 보고 살았으니 헤어지기 전에는 이렇게 냉랭하게 아무런 생각도 않게 하는 사이가 되는 것이 아닐까 하고요. 저는 갑자기 이혼 소장을 내민 남편이 괘씸해서라도 절대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어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를 더 힘들게 하는 것은 따로 있었죠. 시댁에선 이런 저희 사정을 아는지 모르는지 남편이 자신의 생각을 시댁에다 전하긴 한 건지 만 건지, 그 와중에도 시댁에서 빌려간 1억 2천 언제 갚을 거냐고 저한테 연락이 오지, 친정에서는 갚지 않아도 되는 돈이라 했지만 최근 동생을 통해 들은 바로는 생활고에 시달리는 것 같다는 소식이 들려오지, 너무나 답답한 마음에 누군가에게 이런 제 속마음을 털어놓고 싶은 나날이 계속됐죠. 너 우리 아들 티룹이라고 받아간 돈 언제 갚을 생각이니? 우리도 살기 너무 힘들다. 아무리 그래도 1억 2천 다 갚기 힘들면 당장은 절반이라도 좀 내놓던가. 너희 보험이니 뭐니 잘 드러났다면서 매번 그렇게 자랑을 했었잖아. 네, 어머님. 저희가 지금 조금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그이랑 이야기해서 얼른 마련하는 대로 돈 보내드릴게요. 그래. 우리가 뭐 우리만 좋자고 이런 얘기 꺼내는 거 아니니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라. 너도 알다시피 우리가 뭐 가진 게 있어서 그런 돈을 내놨겠어? 우리도 있는 거 없는 거 다 털어서 너희 급하다니까 빌려준 돈이야. 그건 알고 있지? 남편이 아플 당시에는 내 아들은 살려야지 하면서 덥석 주신 돈이었는데 남편의 병이 다 나았다고 이제는 그 돈을 당장이라도 내놓으라는 시댁. 분명 지금 남편과 제 상황을 모르는 것만 같았죠. 속으론 거기다 대고 당신 아들이 하는 짓 좀 보라고 소리를 치고 싶었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 잡고 가진 거 다 내놔라 할 순 없었기에 시모를 향해 윽박지르진 않았습니다. 만약 제가 시댁에 그렇게 하면 마치 남편과 같은 인간이 될 것만 같은 생각도 들어 그런 생각은 아예 하지도 못했다는 게 정답일 것 같고요.
정말이지 피가 마르는 시간의 연속들이었어요. 그러던 중 작은 아들이 저에게 하루 만나서 이야기 좀 하자는 전화가 왔습니다. 그렇게 만난 작은 아들은 한참이나 망설이면서 표정이 좋지 않았어요. 마치 잘못을 저지르고 난 뒤에 말을 하면 혼날 것 같은 표정으로 기다리는 아이처럼 말이죠. 그런 작은 아들에게서 들은 이야기들은 정말 놀라운 것들 뿐이었죠. 일단은 엄마만 알고 있어? 나 혼자서도 열심히 알아보는 중이긴 한데 우리가 지금 움직이면 도망가 버릴 테니까 아빠한테는 아무 말도 하지 말고요. 왜? 너희 아빠는 알면 안 되는 이야기니? 그리고 너도 알고 있지? 지금 나랑 너희 아빠 별로 사이 안 좋은 거. 나 결혼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돼서 참 미안하구나. 아니, 지금 이렇게 된 게 어쩌면 좋은 일일 수도 있어요. 일단은 제 이야기 듣고 너무 놀라진 말고 엄마 옆에는 나도 있으니까 내 말 무슨 말인지 알죠? 제 아빠와 저 사이에 어떤 일이 오갔는지 눈치는 채고 있는 모양이라 자식 얼굴 보기도 민망했는데 작은 아들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는 저를 더 놀라게 만들었죠. 저희 작은 아들이 응석을 부리면서 나이에 맞지 않은 때를 부리곤 했지만 언제나 제 편이 되어준 고마운 아들이었습니다. 남편과 혹시라도 트러블이 생기면 작은 아들은 꼭 제 편을 들어주는 아이였죠. 그런 아들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였으니 도저히 이 사실들이 거짓이라고 생각하긴 힘들더군요. 그래도 저를 많이 생각해주는 아이였는데 이런 충격적인 이야기를 꾸며서 말할 아들은 아니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아무튼 그렇게 작은 아들과 만난 이후 남편과 집에서 냉전 분위기를 풍기고 있는데 남편의 핸드폰이 울리더라고요. 워낙 집이 조용했기에 남편의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가 저한테 다 들릴 지경이었죠. 발신자는 병원이었어요. 안녕하세요. 혹시 최수빈 씨라고 알고 계시죠? 그분 관련해서 지금 경찰이 조사 중인 사건이 있다고 오셔서요. 실례가 안 된다면 당장 병원으로 좀 올 수 있을까요? 지금 보니까 사태가 너무 심각하네요. 최수빈? 저희 작은 아들 며느리인데 왜 그 애가 무슨 잘못이라도 했습니까? 뭐 때문에 경찰이 오는데요? 그리고 무슨 사태요? 우리 작은 애가 잘못되기라도 했답니까? 이게 일단 와서 설명을 좀 들으시면서 이야기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전화로 하기는 어려운 이야기라 관계 있는 분들은 다 같이 오셨으면 좋겠네요. 최수빈, 저희 작은 아들이 그렇게 결혼하고 싶다던 아가씨의 이름을 왜 병원 관계자의 입에서 나오는지 모르겠다는 얼굴로 남편은 끊어진 수화기를 빤히 바라만 보더군요. 그래서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며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왜? 병원에서 무슨 일이라도 있대? 뭘 그렇게 전화 받고 어리 빠져서 그러고 있어? 최수빈? 작은 애 이름이 왜 병원 관계자 입에서 나와? 당신 일단 짐 좀 챙겨. 나랑 잠깐만 병원에 갔다 오자고. 경찰이 뭐 조사할 게 있다고 그러는데 관계자는 전부 왔으면 좋겠다고 하네. 알았어. 그러면 작은 녀석도 병원으로 오라고 먼저 연락 좀 할게. 자기 부인 될 사람이 지금 공경에 처한 것 같은데 작은 아들도 알아야지. 갑자기 그놈은 뭐하러 불러? 당신 못 들었어? 관계자만 오라고 했다니까. 걔가 지금 병원에 관계가 있는 사람이야? 시키지도 않은 짓 하지 말고 당장 짐이나 챙겨서 나가자니까. 그러면 아들 녀석도 부르겠다는 제 말에 남편은 왠지 모르게 버럭 화를 내면서 일단 저와 남편 둘이서만 병원으로 가자 그러더군요. 저는 혀를 찼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작은 아들 녀석에게서 전말을 다 듣고 왔으니까요. 하지만 모른 척 남편을 따라 병원으로 향했죠. 그리고 남편과 함께 경찰에게서 작은 아들이 했던 이야기를 똑같이 전해 듣게 되었어요. 최수빈 씨 알고 계시죠? 이 사람 지금 수배 중입니다. 많이도 해먹었네요. 이 병원에서만 해도 벌써 몇 명이나 당했는지. 이 사기꾼이 며느리 될 사람이라고 하셨죠? 그럼
지금 당장 어디 있는지 그것도 다 알고 계시겠네요. 아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몇 명이나 해먹다니요. 저희 작은 며느리 될 아인데 무슨 일이... 응? 당신도 그 꽃뱀 아가씨한테 물려서 온 거 아닌가요? 설마 아니 그 아가씨랑 한패는 아니죠? 지금 당장 솔직하게 말하지 않으면 나중에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나중에 다 밝혀질 내용들 숨기지 말고 지금 다 말씀하세요. 이렇게 사람 불러놓고 그 아가씨가 꽃뱀이니 많이 하면 저희가 다 어떻게 합니까? 저희 아들이 만나는 아가씨가 수배 중이라니 범죄자라니. 그리고 제가 왜 우리 며느리한테 물려요? 저희 며느리 될 아이 그런 사람 아닙니다. 정말 좋은 아이라고요. 남편의 입에서 며느리니 아가씨니 아이니 아주 그 꽃뱀을 이르는 말들이 다양하게도 나오더군요. 기가 찼습니다. 만약 제가 작은 아들에게 조금의 전말이라도 듣지 않고 이 자리에 있었다면 저는 실신했을지도 모르겠네요. 왜냐하면 정말 이 일이 어마무시했거든요. 그때였죠. 형사로 보이는 남자가 위치 찾았습니다 하면서 달려오더니 경찰은 일단 나중에 이야기하자며 후다닥 뛰어서 나가버리더군요. 그러더니 남편은 오열하면서 제자리에 주저앉아 혼잣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내 돈은 나랑 했던 약속들은 빌어먹으려니 감히 나한테 사기를 쳐? 내 사랑을, 내 돈을 아들 녀석 아니고 나랑 결혼해서 잘 살자고 그렇게 속설거리다냐니. 옆에 제가 있다는 것도 모르는지 그렇게 한 5분의 구엄을 지르고 난동을 피우더니 그대로 혼절을 해버리더군요. 저는 그런 사람과 아는 척하는 것도 싫어서 그냥 모르는 사람인 척하며 그대로 병원을 빠져나왔죠. 징그러웠어요. 자기보다 한참은 아래의 아가씨를 두고 돈을 주면서 사랑을 갈구하고 이제는 저와 이혼까지 하면서 아주 살림을 차리려 했다는 사실이 말이에요. 앞서 아들이 저에게 해준 이야기가 있다고 했잖아요. 사실 작은 아들 녀석이 카페에서 급하게 저를 불러 제게 당부한 말은 바로 자기가 데려왔던 아가씨를 조심하라는 이야기였어요. 예전엔 잘 몰랐는데 아빠 그렇게 아프고 정신 차려서 일에 집중하면서 사니까 바로 눈에 보이기 시작하더라고. 왜 엄마, 아빠가 용돈 주던 때는 그래도 내가 좀 여유 있게 지냈었거든? 그러니까 걔한테도 좀 씀씀이를 크게 쓰곤 했는데 그렇게 못하는 순간부터 당장 나를 없는 사람 취급을 하더라고. 그 참한 아가씨가? 설마 네가 잘못 오해한 것 아니니? 너희 아빠 그렇게 아플 때도 곁을 지키던 아인데 네가 잘못 알았겠지. 내가 뭐하러 사람 나쁘단 말 이렇게 불러서 하겠어. 아무튼 나도 뭔가 이상하다 싶어서 이리저리 알아봤는데 역시나는 역시나더라. 그 여자 꽃뱀으로 유명하더라고. 나 전에도 무슨 대기업 다니던 남자랑 사귀면서 대출까지 받게 하고 잠적했다가 나 발견하고 바로 나한테 붙은 거였더라고. 꽃뱀? 그렇다면 설마 네 아빠가 나한테 이혼하자고 이혼소장 준 것도 그럼? 이 양반이 미쳐도 단단히 미쳤지. 지금 자기 아들이랑 결혼한다고 찾아온 며느리랑 눈이 맞아서 그랬다는 거야 지금? 뭐? 아빠가 엄마한테 이혼하자 그랬어? 와, 아빠 미친 거 아니야? 아니 아무리 여자가 꼬신다고 해도 자기보다 20살 더 적은 사람한테 대체 뭐 하는 짓이래? 그럼 이럴 때가 아니겠네. 엄마 당장 집에 가서 아빠 통장 살펴봐. 아마 아빠 두꺼운 패딩 주머니 안에 숨겨진 거 하나 있을 거야. 지금 아빠 다니던 그 병원에서도 그년한테 돈 뺏겼다 신고 들어온 게 수십 건이래. 이 말에 저는 당장 집에 들어가서 남편의 통장 내역을 살폈고 작은 아들이 한 말이 다 사실이구나 알게 되었죠. 그리고 그간 그 꽃뱀년이 남편의 옆에서 살랑살랑 꼬리를 흔들면서 얼마나 많이 빼먹고 다녔는지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저한테는 돈 한 푼 없다며 그렇게 속이고 다니더니 아주 양쪽 부모님 등골을 다 뜯어먹고 자기도 꽃뱀한테 살을 뜯기고 있을 줄은
어이가 없더군요. 아무튼 그렇게 혼잣말에 아주 기를 쓰던 쓰러진 남편이 깨어났는지 저에게 당장 이야기 좀 하자 전화를 했더군요. 아주 뻔뻔스럽게 말이죠. 여보, 내가 이렇게 쓰러졌는데 당신은 어디 갔었어? 아무튼 그보다 우리 이혼 그거 없던 일로 하자. 내가 그간 뭔가 귀신을 씌웠는지 정신이 나갔었나 봐. 그러니까 우리 다시 이야기 좀 제대로 해. 지금 내가 당장 집으로 갈 테니까. 아니, 올 필요 없는데? 나 그간 곰곰이 당신이 했던 말들 생각해 봤거든. 당신 말한 대로 내가 이혼서장에 도장 찍어줄 테니까 그냥 우리 조만간 법원에서 만나자고. 어쨌든 우리 재산 분할도 하고 할 일이 많잖아. 아유, 왜 말을 그렇게 해? 나 이제 병도 이겨내고 열심히 살아갈 날만 남았는데 이렇게 버릴 거야? 예전에 내가 그랬던 건 진짜 눈이 돌아가서 그렇다니까. 내가 앞으로 당신한테 잘할게. 잘하고 살 테니까 제발 나 한 번만 봐줘, 여보. 이미 그 꽃뱀년이랑 볼장 다 봤으면서 왜 모른 척하면서 그래? 그냥 그년이랑 했던 약속도 있는 것 같던데 둘이서 알아서 잘 살아보지 그래? 애들도 다 컸겠다. 걸리는 것도 하나 없는데. 아니야. 당신이 오해한 거라니까. 제발 내가 이렇게 빌게. 당신 나랑 같이 산 세월이 있는데 이렇게 다 버릴 거야? 당신 그런 사람 아니잖아. 당신이 나를 그런 사람으로 만들었잖아 지금. 그리고 우리가 같이 산 세월? 그래, 당신 말 잘했다. 당신 말대로 우리가 같이 산 시간이 지금 얼마나 많은데 그깟 꽃뱀이 꼬리 좀 쳤다고 거기에 호로록 홀려서 이혼하자는 말을 꺼내? 내가 당신을 어디까지 믿고 다시 산단 말이야. 그냥 이혼합시다. 나도 당신 같은 인간이랑 이제 더 살 부대끼며 살기 싫으니까. 그 뒤로는 일사천리로 이혼이 진행되었습니다. 자기 손으로 이혼소장을 줬던 남편이니 제가 순순히 도장을 찍었으니 뭐 서로 입만 맞추면 될 일이었죠. 남편은 끝까지 자기의 재산 분할이 많아야 한다 주장했지만 저는 그간 남편의 병원비로 썼던 금액들과 함께 남편이 아플 때 돈을 제대로 벌지 못했던 일을 근거로 재산 분할 및 위자료까지 청구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위자료로 2천을, 재산 분할은 각 50%로 하는 것으로 결론이 나게 되었죠. 이렇게 아픈 사람을 가지고 이혼까지 하는 마당에 그렇게 악독하게 챙겨가야겠어? 당신 정말 그런 사람이었어? 다시 한 번만 잘 생각해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제발. 남편은 쉽게 그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자기가 꽃뱀에게 홀라당 넘어가서 있는 재산 다 주고 사기를 당했으면서 그건 아예 입 밖으로 꺼내기도 싫어하면서 제게 이렇게 악독하니 뭐니 아주 자기 할 말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더 이상 이런 인간을 보고 상대도 하기 싫었죠. 그런데 저희 이혼 소식에 발칵 뒤집어진 것은 남편뿐만이 아니었어요. 시댁에서도 그렇고 저희 친정 부모님까지 저와 전 남편에게 돈을 갚으라며 난리였죠. 특히 시모가 찾아와서 이런 말을 했는데 그래도 한때는 네 남편이라서 돈을 빌려간 것 아니니? 우리 자식이기도 하지만 아무튼 나는 빌려간 돈 반은 받아야겠다. 내 자식한테 6천 받을 테니 너도 6천 내놔라. 이혼을 했더라도 어쨌든 그 돈을 빌릴 때는 둘이서 한 집이었던 셈이지 않니? 어머님, 엄청 당당하게 말씀하시네요. 저 그 돈 절대 못 드리겠는데요. 솔직한 말로 제가 왜 그 돈을 갚아야 해요? 뭐라고? 이 뻔뻔한 것이 늙은 노인 돈을 가져갔으면 응당 갚아야지. 안 그럼 우린 뭐 먹고 살란 말이냐? 안 그래도 요즘 물가도 올라서 연금 가지고 턱도 없는데 넌 이 노인들 이렇게 굶게 살도록 놔둘 거란 말이냐? 그렇게 치면 오히려 제가 더 돈을 받아야 하는 입장인데요. 저희 부모님, 저희 남편 병원비 하라고 집 팔고 남은 2억 저희 주셨던 거 왜 모른 척 하세요? 그래요. 어머님 논리대로 결혼 생활할 때 정을 생각해서 반반이라고 하면 1억은 저한테 돌려주셔야 하는데 6천 제하고 나머지 4천은
지금 당장 저한테 주셔야 할 것 같네요. 뭐? 너 지금 그게 한때 같이 살았던 시어미한테 할 말이니?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계산적일 수가 있어? 너 이런 애였냔 말이다. 시모는 스스로 계산적이게 나오며 제게 빚을 갚아라 말할 땐 언제고 제가 따박따박 내가 갚는 게 아니라 시댁에서 친정한테 줄 돈이 더 많다 이야기하니 저보고 이기적인 년이니 뭐니 욕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저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저밖에 모르는 사람이요. 그리고 당신 아들도 자기밖에 모르고 젊은 여자 끼고 살아보겠다. 저한테 이혼 소장 내민 인간이에요. 그건 아시고 그런 말 저한테 하시는 거 맞죠? 어디 지금까지 한 대화 녹음이라도 해서 동네방네 떠들고 다녀볼까요? 누가 잘했나 못했나 좀 판단 좀 내려달라고? 제 말에 시모는 얼굴이 빨개지곤 그대로 가버리더라고요. 그 뒤로도 전 남편이란 놈이 계속 전화가 와서 다시 합치자는 개소리를 하긴 했는데 작은 아들 녀석이 특히나 화를 내며 전화가 오더군요. 아니 아빠는 뻔뻔하게 엄마한테 왜 전화를 하는데? 젊은 년한테 자기가 껌뻑 속아놓고는 부끄럽지도 않나? 엄마, 아빠 절대 봐주지 마. 나 같으면 부끄러워서 말도 못하겠다. 이제 아빠라고 부르기도 싫네. 왜? 그 인간이 너한테도 뭐라고 그래? 아니, 그 인간이 너한테 뭐라고 그러는데? 난 도저히 아빠를 아빠라 부를 자신이 없어. 엄마, 아빠가 나한테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 나보고 그딴 꽃뱀한테 홀려 들어와서 집안 다 망쳤다고 그러는 거 있지? 어이가 없어서 그 길로 나 바로 집 나와버렸어. 아빠고 뭐고 이제 그냥 연 끊고 살려고. 너한테 그런 말을 했다고? 정말 이혼해도 정신 못 차렸구나 그 인간. 잘했어. 너도 너희 아빠란 사람이 이상한 소리 하면 봐줄 필요도 없어. 어디 자기 자식이 데려온 여자랑 손 맞아서 바람나 놓고는 부끄럽지도 않나? 참 세상에 이런 철면피가 따로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반성을 하기는커녕 전 남편이란 인간은 오히려 지금 상황을 모두 작은 아들의 탓이라며 집에서 술이나 퍼먹고 그러고 다닌다고 하더군요. 아무리 이겨낸 지 얼마 지나지도 않은 사람이 말이에요. 참으로 웃기죠? 그리고 이렇게 여러 사람 등을 치고 다녔던 꽃뱀 여자는 경찰에 결국 잡혔다고 하는데 일단 작은 아들 녀석도 그렇고 전 남편도 당했다고 해서 그 여자한테 한마디 해주려 찾아갔거든요. 그런데 고개 푹 숙이고 있어야 하려니 아주 고개를 바짝 들고 자기는 예쁜 죄밖에 없다면서 눈먼 남자놈들 잘못이라 뻔뻔하게 굴지 뭡니까. 그래서 저도 모르게 경찰들 앞에서 그 여자의 귀싸대기를 한 대 날리고 말았죠. 내가 예쁘고 잘나서 남자들이 붙는 걸 나더러 어떡해요. 그 남자들한테 제가 그냥 돈 좀 필요하다고 하니까 돈을 계속 주는걸요? 그게 사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남자들도 저한테 얻어간 게 있는데 남자들이 한 입으로 두 말하는 거 부끄럽지도 않나? 너 사람 인생 망쳐놓고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뻔뻔하게 고개를 쳐들고 말하고 있어? 너 같은 년은 아주 콩밥을 먹어야 해. 아줌마, 그러게 집안 남자들 단속 잘하셨어야지. 당신 남편이란 사람이 얼마나 여자를 굶주렸으면 내가 한마디 좀 해줬다고 해볼래 하면서 쫓아왔겠어? 그리고 아들이란 놈은 또 어떻고. 아무튼 둘 다 좋은 돈줄이긴 했는데 아깝게 됐네? 얼굴 예쁘게 태어난 게 그렇게 잘났어? 감히 귀한 내 자식이 힘들게 번 돈 훔쳐가 놓고는 뻔뻔하게 그딴 말을 해? 다른 사람의 노력을 못 본 척하고 그딴 식으로 살지 마. 뻔뻔한 년이 재주가 없어도 이런 재주를 배워서 사람을 속이고 다녀? 제 말에 반성하는 기미는 없었지만 그래도 저는 한 대 날려주니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작은 아들 녀석이 그래도 자기는 남자라고 여자한테 손도 못 올리게 뻔했으니 대신 갚아준 기분도 들고요. 나중에 작은 아들 녀석이 말해주기로는 제가 그렇게 경찰서에 다녀간 이후에도 그 꽃뱀에게 속은 사람들의 가족들이 찾아와서 아주 한바탕 난리가 났었다고 해요. 경찰들이 그만하라 소리치는데도 사람들이나 그 꽃뱀이나 한치 양보도 없이
아주 서로 머리를 잡고 당기고 난리가 났었다는데 나중엔 경찰이 안 되겠다면서 그 꽃뱀을 그냥 유치장 안에 넣어버리고 사람들을 따로 불러서 조서를 작성했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그렇다고 그 꽃뱀이 반성을 한 것은 절대 아니었고요. 내가 정말 정신이 나가도 단단히 나갔지. 그런 년을 영혼의 짝이라면서 결혼까지 하려고 했다니. 엄마 정말 미안. 진짜 아빠 말처럼 내가 그 여자를 집에 데려오지만 않았어도. 괜히 꽃뱀을 만나고 난 뒤로 작은 아들은 의기소침한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경찰서에 털어놓고 보니 자기가 그렇게 미련하게 보일 수 없었다고 하더군요. 그게 어떻게 네 잘못이야. 작정하고 속이려고 달려든 인간이 잘못이지. 그리고 네 아빠도 결국에는 그럴 사람이었던 거다. 본인이 하늘 아래 부끄러움이 없이 당당한 인간이었다면 지금이라도 당장에 내 눈앞에서 자기는 잘못이 없다 하고 나타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잖아? 그러니 괜히 네가 자책할 필요는 없어. 전 아직까지도 건강하게 잘 살고 있어서 그런지 첫 남편이 말했던 죽다 살아났으니 제 삶을 살겠다는 그런 기분은 느낀 적이 없네요. 하지만 이런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자식들 다 키워서 결혼까지 시킨 마당에 새빨간 어린애한테 넘어가서 가족 모르는 척하며 이혼하자 말하는 그런 어이없는 놈은 갱생의 여지도 없다는 사실을 말이죠. 작은 아들은 다행히 그 뒤로는 기운을 차리고 지금 자기 앞가림을 다하면서 열심히 살아가는 중입니다. 이 일이 있을 동안 해외에 있던 큰아들은 오히려 자기가 와서 이런 상황을 정리하지 못해서 미안하단 말만 하고 있네요. 사실 미안한 것은 자식들에게 이런 걱정을 끼친 부모인데 말이죠. 전 남편은 저와 아들들이 이런 고민을 할 동안에도 술에 찌들어 산다는 소식을 듣긴 했어요. 암으로 치료받을 때 그만둔 일은 아직도 제대로 된 직장을 찾지 못했다고 하더군요. 아무래도 아팠던 사람이니 쉽게 고용하긴 어렵겠죠. 이번 일을 겪으면서 참 어지러운 세상 살기가 쉽지 않다는 생각 많이도 했네요. 몸이 아프면 생각도 제대로 못하게 되는 사실 다 압니다. 저라고 이때까지 살아오며 죽을 만큼 아프지 않았다는 일이 한 번도 없었던 것은 아니니까요. 그래도 제가 이번 일을 겪으면서 깨달은 건 사람이 욕심을 내고 살지는 말아야 한다는 점이었네요. 그 늙은 노인네가 젊은 애랑 한번 붙어 살겠다고 욕심부리다가 결국 이사달이 난 거나 다름이 없으니까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일교차 큰 요즘 날씨에 감기 조심하시고 청자님들도 건강히 신경 쓰시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쨌거나 이 한 몸이 재산인 세상이니까요.